경제 현안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내일 이 시간쯤 되면은 나올 것 같아요. 상호 관세 3일 새벽 5시에 트럼프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입니다. 예. 지금 운명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하게 관세율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국제 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944년 이후에 이른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우리 세계는 지금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 네. 그런데 이 자유무역 이제 완전히 자치를 감추고 앞으로는 보호무역 시대로 각국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서로가 관세를 터뜨리는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 이 정글의 시대, 적자생존의 시대, 경제의 틀이 바뀐다. 그런 면에서 세계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 과연 트럼프가 어느 정도 메가톤급을 터뜨릴 것이냐. 그 폭에 지금 초미의 관심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이미 관세를 다 정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사님? 현재요. 정했다고 그러면서 예. 그 내용은 얘기해 말 주지 안 않고 하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5시. 왜 새벽 5시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게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라는 것은 정권 시장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에 엄청난 메가톤급 폭풍을 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꾀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약 3가지 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쉽게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20%씩 일단 때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국 하는 거 봐서 조금씩 깎아준다. 이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손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FTA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로인데 모든 나라하고 똑같이 20%씩 맞는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더욱더 악재 중에 악재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동안에 더러운 나라 15개, 그 15개는 좀 더 많이 때리고 예. 좀 착한 나라는 좀 덜 때리는 2단계 차등화 관세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모든 나라 각국 사정에 맞춰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 상호 관세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려면 사실 모든 나라 사정을 봐서 따로 정해야 되고 예.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데요. 짧은 시간에 미국이 모든 나라를 과연 그 각 나라의 사정을 다 맞춰서 개별 국가 관세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의혹이 있지만 상호 관세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각국별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블룸버그라는 예. 통신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통신인데요. 그 블룸버그는 한 각국별로 따로따로 상호 관세를 매길 경우에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한국은 16%다 이랬습니다. 현재 세계 평균은 20에서 25%.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과외 교과서라는 미란 보고서에 20에서 25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세계 평균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리한 게요. 우리는 0에서 16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데는 애초부터 지금 20%돼 있는 관세도 많거든요. 그 나라하고 공평하려 하려면 중국은 한 40% 정도 올라가야 우리하고 공평화될 수가 있는데 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56이 적정 관세율이다. 현재 트럼프의 말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 적어도 다른 나라하고의 형평성 문제에서는 그 차별이 없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라는 관세율 저거 수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블룸버그 보도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전 세계를 똑같이 25%씩 때린다? 이러면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아픈 그렇네요. 전 세계가 아프지만 그중에서 우리는 특히 더 아픈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 FTA에서 제로 관세율 때렸는데 그것까지도 감안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불리한 조처가 될 수도 있다.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폭풍 전야로 모두가 지금 발표만을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5% 혹은 20% 안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품목들도 저희가 좀 궁금하잖아요. 어떤 품목들이 좀 예상이 됩니까? 이미요, 이제 자동차는 바로 내일부터 당초 예고했던 25% 무조건 매깁니다. 예. 어느 나라 불문. 자, 그다음에 또 알루미늄, 철강은 이미 매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또 대대적으로 매기는 안이 또 하나 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내일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내일은 일단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별 관세를 때리는데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미 25% 내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16% 더하면 25 플러스 16이냐? 아니면 이미 26보다 높은 것은 그냥 25로 하느냐? 네. 이 대목도 지금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둘을 다 더하면 25 플러스 알파 이러면 관세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일정 부분을 플러스 알파를 좀 더하는 그런 방식인데 품목별로 어떻게 때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외에는 예. 일단 얘기하지 않고 그 국별 관세, 예를 들면 20%를 때리면 모두 20%를 때리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인데 이 또한 내일 발표를 봐야 세부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그 철강, 알루미늄, 특히 자동차는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4년 동안 31조 투자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상호관세 만약에 또 매기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자동차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수출 최근 한 2, 3년간 한국 수출은 자동차가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반도체와 자동차 두 개가 한국의 효자 품목인데 예. 최근에 반도체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 중에 자동차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수출국 중에서도요.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게 거의 압도적이에요. 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의 50%가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25% 무차별적으로 이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뭐 소재 여기도 다 같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에 25%씩 세율이 올라간다. 네. 이것은 자동차 수출 환경이 엄청나게 나빠지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선제적으로 백악관까지 찾아가서 우리 31조 투자할게 해서 그 당시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허무하게 관세 안 한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 너무 잘하는 거야. 현대차 그레이트 컴퍼니 어허. 위대한 회사. 현대차는 관세 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화면이 잘려서 그렇지 바로 뒤에서 보면요. 앞으로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차는 관세 내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하는 차는 그것은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관세 내야 되는데 자 지금 31조가 아니라 300조를 투자한더라도 지금 투자한 것이 자동차가 생산이 되려면 최소한 4, 5년은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적어도 관세 이 폭탄을 맞는 점에서는 예외 없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또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수출 그 선을 확대 해외 기지를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우리나라 부품업체나 소재 이런 현대차만 믿고 한국에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현대차가 가버리면 같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없잖아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참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미국 와서 생산해. 예. 그러면 관세 안 때릴 거야. 그것도 또 다른 부작용이기 때문에 좀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전략적으로 좀 턴키 베이스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좀 종합적으로 무역 협상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또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내일이죠.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가장 감정이 많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나토 회원국들이거든요. 예. 나토 회원국을 향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많이 했고 이번에 또 관세 폭탄도 유럽 쪽에 상당히 강하게 때려질 것 같은데요. 자, 나토 일단 만나면 그동안의 세계 무역 체제가 국제 연대를 통한 자유무역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미국을 뺀 나머지 입장에서는 동병상리라고 할까요?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협력해보자. 그래서 정말로요, 미국을 뺀 나머지 모든 나라가 협력을 해서 미국 이러면 안 돼라고 역공할 거야. 이렇게 합의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 좀 낮추어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해보는데요. 지금 과연 미국의 이 어마무시한 힘 앞에서 과연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 그럼 서로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미국이 관세를 때리는데 아직도 지금 보복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으로는 제가 저항하지 않을게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제 연대는 한번 추진해 보겠지만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될지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전 세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내일 그렇죠. 새벽 5시에 나오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저희는 또 화제를 바꿔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니 소비자 물가 석 달 연속 상승입니다. 2%대 상승률 기록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만 해도 소비자 물가가 1%로 떨어져서 이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도 인하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다시 또 올라서 1월, 2월, 3월 추세를 보면 지난해보다도 높았고 또 2%보다 높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가 그 일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통화정책 억제 목표에 소비자 물가가 2%입니다. 그러니까 2%보다도 더 내려가면 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게 2%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하가 좀 어려워졌고 물가가 목표선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는 물가가 다시 오른다. 지금 2%요. 퍼센트로 보면 얼핏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최근 한 3, 4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 오른 것보다도 2%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부들 장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가공식품, 무슨 식품을 가공해서 만드는 음식 제품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물가에 비상등이 켜지지 않느냐. 예.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 산불도 크게 났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농산물도 많이 탔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향후에 물가 등락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 지금 경상 영남 지방에서 일어난 산불로 거의 일대에 있는 뭐 농산물이 거의 다 전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우리 계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 계란을 집중적으로 사가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금 달걀, 계란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신선식품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마이너스 1.1, 3월 달에는 마이너스 1.1입니다. 네.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이 됐는데 이거는 화재, 산불 나오기 전 통계거든요. 그럼 산불 이후에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농어촌, 추경 거기서 지원금 이런 것이 또 수요를 늘려서 물가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2%란 물가는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닌데 지금 국제 유가가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물가 관리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계대출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평균 9,600만 원. 이게 9,600만 원 숫자로 쓰여 있어서 적지 사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예. 가구당 4억, 또 3인 가족이라면 가구당 3억씩의 그러니까요. 가계 빚을 가지고 있다. 이런데 빚이라는 것은요, 경제학에서 레버리지라고 해서 적당히 있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마치 지렛대로 큰 짐을 들여다 올릴 때처럼 레버리지가 바로 지렛대죠. 그러니까 자기 자금에다가 빚을 조금 가미하면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요, 이 지렛대가 부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채도 적정선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1인당 가계 대출 비중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빠릅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그러니까 집을 완성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분양 단계로서 파는데 그 분양을 받은 은행 융자까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공급 확대하면 가계 부채가 좀 늘어나는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의 일부 지역이지만 좀 흔들리면서 최근에 또 좀 잡히다가 그 잡히는 세력이 조금 지금 주춤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부동산 이 빚 가계 부채도 문제고 정부 부채도 문제입니다만은 한쪽으로 빚이 쏠리면 경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게 좀 늘어나는 속도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